광주 신축 아파트의 고층 구조물이 붕괴되기 10분 전 그 현장의 모습이 찍힌 영상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거푸집이 틀어지고 콘크리트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영상은 붕괴 원인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하 1층 계단에서 실종자 한 명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흙더미와 잔해가 뒤엉켜 구조대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사 여부도 확인이 안 됩니다. 먼저 이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가 무너진 건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붕괴 10분 전쯤 해당 아파트의 39층 옥상입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닥에 깔려있는 콘크리트는 물이 흥건합니다. 중간이 움푹 꺼져 있습니다. 콘크리트 사이에 거푸집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거푸집에서 갑자기 투둑 소리가 납니다. 작업자들이 다급하게 중국어로 상황을 말합니다. 그 사이 콘크리트는 점점 내려앉고 거푸집도 점점 기울어집니다. 영상을 찍는 사람도 계속해서 탄식을 내뱉습니다. 무전기로 다급한 말소리도 들립니다. 모두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상황입니다. 영상을 찍은 작업자는 큰 소리가 나자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자신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팍 나는 소리를 거기서 보니까 좀 이상하니까 대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27층에서 또다시 큰 소리가 났다고도 합니다. 타고 내려오는 와중에 이렇게까지 27층에서 무당타고 사니까 아이고 이거 근무를 몰라인가 보다. 그때부터 뛰어갖고 정신이 없었다. 수십 층을 내려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고도 합니다. 자기가 사냐 죽자 하고 내려와야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되겠어요? 자기도 내려와서 주저앉아부터 안 돼요.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는 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는 거푸집이 갈라진 이유는 콘크리트를 무리하게 부어 넣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이 하중 자체가 굉장히 컸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이 타설 하중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슬래브 바닥판 자체가 이 하중을 받치지 못해서 현재 건물이 붕괴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경찰은 어제 해당 현장 공사 관련 업체 3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 업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광주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종자 한 명을 발견하고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고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지명 기자, 광주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군요. 우선 실종자는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네, 실종자가 발견된 곳은 사고 현장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입니다. 위층에서 작업하던 실종자들이 추락했을 가능성이 큰 곳인데요. 어제 유관 수색을 했던 소방당국은 오늘은 정밀 수색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매몰자 탐지 장비를 활용했는데 흙더미가 있는 곳에서 실종자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쌓여있는 콘크리트 잔해물이 워낙 많아 당장 구조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장의 모습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붕괴 사고 현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구조 작업은 되고 있는 겁니까? 어제는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이 시간쯤 멈췄잖아요. 네, 야간 구조 작업은 안전성 문제를 검토했는데요. 조금 전 구조 작업을 밤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낮 동안 흙더미에 깔린 요 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해 통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장비 진입을 위한 1차 통로는 확보했지만 추가 잔해물 제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선과 콘크리트 등 잔해물이 워낙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본격적인 구조로 들어가 요 구조자의 생사 여부와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일부 보도를 보면 몇몇 실종자들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다라고 하던데 이거 맞는 내용입니까? 네, 한때 실종자 6명 중 2명의 휴대전화 신호가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조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구조 당국은 오늘 날이 밝으면서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명 구조견 10여 마리와 수색팀 50여 명을 투입했는데요.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 지상 26층부터 28층을 정밀 검색했습니다. 구조대는 드론은 물론 음향 탐지기, 열화상 장비,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조 작업과 마찬가지로 수색 작업도 밤새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타워 크레인이 무너질 수가 있어서 그것부터 치우는 게 급하다고 정진명 기자가 전해줬는데 아직 해체를 못한 겁니까? 네, 구조당국은 내일 새벽까지 타워 크레인의 부분 해체를 위해 또 다른 크레인을 들여올 계획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조립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일부가 부서진 타워 크레인의 추가 붕괴 위험을 막고 구조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와 무인 굴착기 투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견과 구조대원 투입을 통한 정밀 수색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네, 현장에서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확보한 사고 당시의 또 다른 영상입니다. 38층 높이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고 잔해는 주변 도로와 상가를 그대로 덮칩니다. 사고 당시 바로 옆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불과 3초의 차이로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음악을 틀어놓은 운전자는 골목길로 접어듭니다. 뒤로 흰색 승합차가 따라 들어오는 순간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는 커지고 하나둘 잔해가 떨어지더니 섬광이 번쩍입니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져 내리고 불꽃이 터져나옵니다. 잔해와 먼지는 주변 상가와 주차돼 있던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뒤따라오던 승합차는 짙은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운전자는 현실이 아닌 듯한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우르릉 쾅쾅하길래 뭐 크레인이 넘어지나 싶어갖고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갈 생각만 했거든요.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붕괴 사고 순간 현장 바로 옆길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입니다. 차량이 가까스로 골목을 빠져나온 직후 골목은 콘크리트 잔해물로 뒤덮여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다급한 순간은 불과 3초였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사고가 나기 불과 한 달 전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1,000명 넘게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사고 현장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왜 점검을 안 했는지 물었습니다. 인력 부족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전국 3,080개 건설 현장에 대해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겨울철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 30명을 포함해 1,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품질 관리가 됐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신축 현장의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광주 아이파크 신축 현장은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인력과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음에 점검 대상에 포함돼서 점검을 시행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공사 현장을 이게 다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어요. 점검은 지자체가 할 수도 있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우선 또 광주시에서도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부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현장을, 공사 현장을 다 점검을 안 했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죠. 담당 지자체는 점검을 했지만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11월에 한 번 했고 12월에도 한 번 했습니다. 점검할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관리는 잘하고 있었고요. 문제가 발생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사고였을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토부 차원에서 광주 아이파크 건설 현장을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작년에 아마 특별감독도 했을 거예요. HD,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그런 아무튼 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예방점검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 국토부 점검 대상에서 광주 아이파크가 왜 빠졌는지, 지자체의 점검은 제대로 됐던 건지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정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7개월 전 이 회사가 시공하다 벌어진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수사 결과 자료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사고와 그때가 비슷했다는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그땐 현장에 나와 사과했던 정몽규 회장, 이번엔 안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광주 학동사고 관련 공소장입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 재판에 넘겨진 10여 명의 공소사실이 담겼습니다. 모두 71쪽에 달합니다. 공소장엔 학동 건물 자체가 붕괴 위험이 높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물 마감 자재가 유리로 되어 있어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번 외벽 붕괴 사고도 비슷합니다. 벽식 구조가 아닌 이른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기둥이 모든 무게를 감당하는 구조인데 아파트 미관을 위해 기둥을 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둥이 있고 보가 없는 구조예요. 상당히 좀 취약한 현재 그런 구조이거든요. 내벽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무너지기 쉬운 그런 무량판 구조를. 학동 건물 철거 작업 당시 먼지가 많이 발생하자 작업자들은 건물 안팎에 물을 90톤가량 뿌렸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집안이 약해지고 흙이 물을 머금어 하중이 더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콘크리트 강도가 문제로 지목됩니다.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굳는데 적어도 2주 정도는 걸리는데 작업의 속도를 내다 양생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양생 기간을 지키고 강도를 다 지켰다고 하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무너진 부분은 현재 상당히 강도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대응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학동사고 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그룹 회장이 현장에 나와 사과했습니다.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술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현장에 머물며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정 회장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구미에서는 30m짜리 거푸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산에서도 거푸집이 터졌습니다. 지나던 보행자가 다쳤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높이 5.7m, 길이 30m짜리 거푸집 양쪽 끝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기설기 얽힌 철제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졌습니다. 1,55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필로티를 세우려고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이었습니다. 철판 같은 게 이렇게 바닥 닿았을 때 그런 소리, 이게 청 하면서 펑 하면서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났었어요. 좀 깜짝 놀랐었죠, 그때는.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점심시간이어서 공사 현장에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고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풍이 이렇게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구미시 등 감독기관들은 바람이 불어 무너진 게 맞는지 공사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은 없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3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도중 거푸집이 터지며 시멘트가 쏟아졌습니다. 시멘트를 맞은 한 행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씨의 사망에 대해 갖가지 루머가 떠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이 씨의 생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되기 사흘 전 마지막 외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바탕으로 심장 질환을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권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55살 이모 씨가 머물던 모텔의 CCTV 영상입니다. 오전 9시쯤 파란색 점퍼를 입은 이 씨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마스크를 챙기지 않은 것을 알고 다시 방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1시간 45분쯤 지나 흰색 비닐봉투를 들고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끝으로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1일 밤까지 이 씨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오늘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심장이 정상보다 2배 가까이 커져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고령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감식에서도 특이할 만한 외상이나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과 조직, 약물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CCTV 영상 속 이모 씨는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에도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외출된 편의점에 들러 인스턴트 죽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질병이 없었다는 유족과 지인들의 주장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마지막으로 외출한 이모 씨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인스턴트 죽을 사서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전날인 지난 7일 CCTV 영상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듯한 모습도 담겼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전봇대를 잡고 멈춰서는가 하면 편의점에서는 불편한 모습으로 움츠려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 불러야 될 정도 아니야 할 정도로 진짜 좀 마음이 안 좋아 보이셨거든요. 아들이 걷는 것도 좀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모텔 계단에 주저앉아 있다가 바닥을 짚고 겨우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에 55만 원을 주고 이 모텔에서 묵어왔습니다. 방에서 약봉지도 발견됐지만 유족과 지인들은 이 씨에게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는 병원 확진이나 진료나 치료 없었고요. 그 정도 나이의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약봉지는 다 달고 삽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해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처럼 경찰은 사인을 심장질환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이 사건을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보자 이 씨의 생전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데스노트, 연쇄 간접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망자의 죽음을 악용한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와 원내 지도부가 모인 연석회의.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을 놓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믿기 힘든 연쇄 사망 사건에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연쇄 간접 살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 영화고 어느 쪽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당 차원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대장동과도 맞닿아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를 변호한 이모 변호사가 S사로부터 전환사채 20억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의 출처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란 주장입니다. 당내 이재명 검증특위는 고인과 이 변호사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기사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거든요. 잠깐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최 대표가 그 이재명 기사 그거 빼주는 거고 그거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예. 고인을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로 규정한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기도 전부터 이거는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허위 제보란 진술이 나왔음에도 국민의힘이 고인의 죽음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애도는 하지 않고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동맥 파열이란 고인의 부검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망자의 죽음을 이용한 흑색 선전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이 방송될 수 있을지 여부가 빠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방송을 막아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에 대해서 법원이 내일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MBC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기자와 대화한 7시간 통화 녹취가 방송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해서 그 파일을 입수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서 방송하면 당연히 이거는 선거 개입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방송 보도가 선거법을 위반하진 않는지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된 통화를 녹취한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모 씨를 어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추가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녹취를 그대로 틀지 않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묘사를 할 것 같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진영에서는 여론이 악화될 것이 딱 보이니까
바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슈를 터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가 그의 형수와 통화한 녹취록을 다시 언급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에 대한 욕설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틀지 않으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동일 시간 동안 같이 틀어야 됩니다. 여권에선 후보 배우자 검증의 일환이라며 언론 통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증하는 언론사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것을 자체를 마치 공작인 듯하게 몰아붙여서 못하게 막으려는 정치 세력의 문제인가는 확인해 봐야 될. 서울 서부지법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신문을 내일 오전 11시에 엽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가 또 비상입니다. 소고기부터 커피, 치약까지 안 오른 걸 찾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먹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쌌던 수입산까지 크게 오르자 장 보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장서윤 기자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소비자들은 껑충 뛴 물가에 한숨을 내쉽니다. 양도 줄고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해요. 감자 같은 경우는. 감자, 고구마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니까 쉽게 손이 많이 안 가요. 예전에 한 만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돈에 맞추자니 많이 줄여야 되고 명절 앞두고 지금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크게 오른 가격은 상인들에게도 달갑지 않습니다. 명절에 제일 많이 먹는 게 LA 갈비나 국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물어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물가가 17.6% 뛰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산품 45%, 농수산품 20.2%, 석탄 및 석유 제품은 58.6% 오르면서 안 오른 품목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지난해 이맘때엔 2만 원으로 한 근 넘게 살 수 있었는데 가격이 크게 올라 지금은 이만큼 빠져 한 근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직장인이 매일 즐겨 마시는 커피값도 올랐습니다. 스타벅스는 오늘부터 기존 4,100원이던 커피값을 4,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러자 기존 가격으로 음료를 살 수 있는 기프티콘을 사재기하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생필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치약, 세제, 섬유유연제, 생리대 같은 생필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생산용품 원료의 국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게 생산업체들의 설명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은 해외 공급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급 대책이 같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보낸 공문 한 장에 주요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경영진이 주주에 손해를 끼친 일이 있었다면 스스로 사실관계를 해명하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측은 주주를 대표해서 잘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 대표 소송을 위한 기초조사라고 밝혔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삼성물산. 배터리 분쟁으로 LG화학에 2조 원을 물어준 SK이노베이션. 이들을 포함해 국내 기업 30여 곳에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따져 묻는 비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최근 10년간 주주에 손해를 끼친 사건이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스스로 해명하라는 겁니다. 서한을 받은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는 곳으로 경영진의 불법 행위, 과징금, 배상금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주주 대표 소송을 위한 기초조사라는 입장입니다. 주주 대표 소송은 소액주주가 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때 경영진의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장사 주식의 0.01%를 6개월간 보유한 주주라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투자자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169조 5천억 원, 국민연금이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만 600개가 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자료를 내고 아직 주주 대표 소송의 대상이나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 제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또 이게 어쨌든 국민의 노후 연금이 대부분 들어있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에 있는데 정상적인 주주 활동을 하자라는 취지이고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7개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기업 경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JTBC 신수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좀 풀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살펴본 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또 주택 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후보는 용적률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를 앞세웠습니다. 특히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 제한을 300%에서 500%로 높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속 협의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이 후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대책도 비판했습니다. 도시 보존을 우선시하다 보니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제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후보는 재건축 규제 완화뿐 아니라 새해부터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JTBC가 실시한 3차례의 조사에서 이 후보는 중도층 지지율이 두드러진 변화 없이 오차 범위 안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대위를 재정비한 윤석열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의 성과까지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매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기요금 올리겠다고 한 정부 계획을 다 없던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을 결정한 건 2013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대규모 적자가 누적된 한전의 재무 상태가 이유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정부의 계획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직후에 갑자기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전력 공급과 가격 조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물론 코로나로 타격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한전의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질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격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 시도는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조건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전기 공급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윤 후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온라인 게임 인증 절차 개선,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소득공제 등입니다. 오늘은 국립병원을 건설하고 피해 치유 프로그램 예산으로 250억 원을 확보한다는 소방공무원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59초짜리 짧은 영상과 소셜미디어 단문 메시지 등으로 전달력도 높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을 계속 인상한대요. 아니 그럼 누가 전기차를 타? 안 되겠다. 우리는 5년간 동교로 간다. 특정 세대나 계층보단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도층 표심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든 일정을 멈추고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허경영 후보와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등의 위기감 때문입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보직자가 모두 사퇴하며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자택 앞은 하루 종일 적막했습니다. 응원 문구가 담긴 꽃바구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심 후보는 어젯밤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뒤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후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른 아침부터 의원실을 찾았습니다.
그 후보 연락이 안 돼서 혹시나 의원실에는 후보하고 그 소통이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러 왔는데 의원실 역시도 현재 후보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정의당은 긴급 회의 끝에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모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한 성찰과 의지의 표현이라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심 후보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상정 후보는 답보 상태인 지지율 때문에 최근 부쩍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지지율 2.2%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와 비슷했습니다. 심 후보는 어제 한 토론회에서 답답하다, 성찰하겠다는 심정을 여러 번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믿음을 드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또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절실함이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저희 더 성찰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숙고의 시간이 끝나면 후보가 직접 국민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이틀 전 공군 전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순직한 것 관련해서 36년 된 이런 오래된 전투기를 언제까지 몰아야 하는 건지 논란입니다.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전투기 수명이 아직 남았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기는 합니다. 이 전투기도 정해진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용 연한, 즉 이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군이 수명 연장 사업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늘리는 건데요. 이 전투기의 설계 수명은 제조사가 정합니다. 그리고 사용 수명은 전투기를 운영하는 쪽이 정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F-5와 그제 사고난 KF-5 제공 후 모두 부품을 계속 교체하면서 정비하고 재조립하면서 수명을 늘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수명을 늘려오면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이 안전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이 당연히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설계 수명은 4,000시간이기 때문에 길어야 2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31년까지 처음 늘렸습니다. 이 정도는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명이 이 31년, 38년, 43년까지 3번이나 연장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퇴역 시기도 계속 미뤄졌겠군요. 네, 원래 2011년 정도에 퇴역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 수명이 문제인데 이 사용 수명을 6년 늘렸고 2017년으로 바꿨습니다. 이후에 7년 늘려서 2024년이 됐고요. 여기에 5년을 더 늘려서 2029년까지 미뤄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군도 이런 수명 연장은 문제가 있다. 10년도 더 전부터 인정해 왔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하여간 그때까지 버티는 건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장 운영도 한계가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입니까? 네, 이 부품은 단종이 됐는데 은퇴한 전투기에서 부품을 빼서 그거를 정비를 해서 되돌려 놓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야말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3년 연하는 국산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계획에 맞춰서 수명을 연장한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 정비술과 조종술만으로는 버티는 건 그만둘 때가 됐다는 뜻이죠. 이 공군은 영공을 지키려면 전투기 430대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기존 전투기 수명을 연장하는 식으로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교체 시점으로 보면 적정 수명은 이미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미국 타임즈가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청소년을 올해의 퀴즈로 뽑고 있는데요. 13살 한국계 미국인이 인종차별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해서 최종 후보에 들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13살인 미나 페도르 양은 최근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를 차별하고 증오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특히 한국인인 자신의 어머니가 낯선 미국 사람에게 위협을 받는 일도 겪었습니다. That sort of hate wasn't really happening, but it happened just to my family member. 페도르 양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버클리에서 아시아계 대상 징후 범죄를 멈추자는 취지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엔 1,200명이 모여 페도르 양을 지지했습니다. We had I had originally planned 70 people coming, but yeah, we definitely did not expect that much of a turnout. 페도르 양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계 징후 범죄를 근절하자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징후 범죄 근절을 위해 10대 학생들이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팸플릿을 만들기도 하고 집회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I think it's important, not just because I'm Korean, but because I'm an Asian American in America, and we all should stand together and fight for each other and speak out on these things. 학교를 다니면서 단체를 운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페도르 양에겐 든든한 지원군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I think this is a really important time for students to speak out, to make a difference. So I'm so proud of them and proud of what they're doing.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뉴스데이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도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우리 오랜만에 통화한 것 같습니다. 네, 들리시죠? 이 잔잔한 음악과 함께 통했다라고 했지만 실제 그 내용은 왜 내 공약 따라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공약이 비슷하니 토론 한번 하자고 제안합니다. 한번 만나시죠. 제가 보니까 이날 비었는데 한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좋다. 이 토론에서 한판 붙자며 윤 후보 향해 일종의 도발을 한 겁니다. 이 후보의 메시지는요, 그 형식도 윤 후보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당장 오늘 이 제안, 윤 후보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과 같은 형식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 대표님, 개준숙이라고 아세요? 개준숙이요? 커뮤니티 좀 끊고 일 좀 하세요. 보니까 댓글에 개준숙이 살 좀 빼라 그러던데. 그런 의미에서 체육비의 소득공제 어떨까요? 또 윤 후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7글자 공약 등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내놓자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단문 메시지 내놨는데요. 이 평소에 각종 이슈나 정책을 길게 설명하던 것과는 다르죠. 더 나은, 더 나쁜이라는 이 내용뿐 아니라 그 형식도 윤 후보를 이 패러디에 도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 대해선 이 일종의 무시 전략을 택한 걸로 풀이됩니다. 자기들끼리만 TV 토론을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부랴부랴 두 당만의 TV 토론을 통해 3자 구도를 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양강 구도를 지켜보자는 치졸한 담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윤 후보를 향해서만 일종의 이 맞짱 토론을 제안한 거죠. 이 안 후보의 상승세를 차단하고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설 전에 두 후보가 TV 토론하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이 후보의 맞짱 토론 제안이었던 만큼 윤 후보 앞으로 어떻게 응수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스마트 병영 시대입니다. 자, 이번 논란의 시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이 군인 아저씨께로 시작하는 위문 편지였는데요. 보시면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지켜줘야 이 사나이다. 또는 이 눈이 오면 열심히 치우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보낸 건데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거 군인을 조롱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급기야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찾아 유포하고 또 악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서울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해당 학교는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1961년부터 해마다 이 위문 편지를 써왔다고 합니다. 자, 이 위문 편지
어렸을 적 한 번쯤은 있어본 기억 있으시죠? 아저씨들이 계시는 전방은 우리가 있는 이곳 후방보다 날씨가 훨씬 춥다면서요? 하지만 지금 이 기사, 30년도 더 지난 기사에서도 말하듯 의무적으로 쓰는 건 역사 속의 일입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는 사실상 강요했다는 게 학생들의 입장입니다. 이거 왜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귀찮아 이런 그냥 대충 쓰고 말자 이런 식으로 쓰긴 했던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다 같이 하는 고등학생들이 한 행사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여성 학생들만, 여자 고등학생만 이거를 쓴다는 것 자체도 관습적으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병사들의 일과 후 모습입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요. 또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가족들과도 자유롭게 통화하고 톡도 합니다. 자, 이런 스마트 병영 시대의 의무적인 위문 편지, 좀 낯설긴 하죠. 학교도 이번 논란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고 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대 변화에 맞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군이든 사회에서든 편지는 설렙니다. 또 한자 한자 눌러 쓴 정성이 주는 감동은 더 크죠. 그러니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발적인 감사 편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노인 보호센터에 갔다가 갈비뼈 3대가 부러져 돌아온 80대 노인 사연 관련해서 저희가 폭행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성 2명이 흰머리 노인 머리채를 잡습니다. 당기고 흔들고 밀어대자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저항하는 노인을 다시 일으키더니 머리와 멱살을 쥐어뜯습니다. 노인이 넘어지자 무릎으로 누릅니다. 바닥으로 내팽개친 뒤 올라타더니 손발을 묶어 못 움직이게 합니다.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눕히고. 83살 42kg 할머니가 노인주간 보호센터에서 직원들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입니다. 손과 팔 곳곳은 멍이 들었고 손등은 찢어졌습니다. 볼과 이마, 귀에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졌습니다. 담요로 할머니 얼굴을 이렇게 덮고 또 한 분이 또 가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다른 분은 또 발로 차시기도 하고. 함께 CCTV를 보던 경찰조차 더 보지 말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 끝나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예전 CCTV 분석을 거의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갈비뼈가 부러진 할머니를 포함해 모두 3명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8차례에 걸쳐 폭행이 발생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쓰는 인터넷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연 10% 가까이로 치솟았습니다. 지점 없이 인터넷으로만 거래하는 대신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던 설립 취지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래서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과 무슨 큰 차이가 있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직장인 최은지 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차례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해 금리를 3%대까지 낮췄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포인트 가까이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리 인하돼가지고 좀 이제 덜 이자가 나가겠구나 했는데 바로 한 달 만에 바로 바뀌어버리니까 조금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지난해 12월 기준 5개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3.78%. 그런데 인터넷은행인 K뱅크는 5.71%, 카카오뱅크는 9.79%에 달합니다. 인터넷은행들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중금리 대출을 늘렸기 때문에 평균 금리가 높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인터넷은행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하고 기업하고의 차이일 수 있어요. 기업은 보다 많은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지점이 없는 대신 비용을 줄여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던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실제 저축은행 중에는 연 10% 안팎의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에 월급 계좌를 두고 주거래 은행으로 쓰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대출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고 있어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선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한 주 동안의 대선 이슈를 영화로 정리해드리는 방구석 캠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한 줄 공약이 화두로 올랐지만 생산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 이유를 박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갈등 봉합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건 한 줄 공약이었습니다. 신선하단 반응도 있었지만 비판 목소리도 이어졌죠. 이준석 대표하고 화해하고 복귀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선거운동을 너무 장난스럽게 하고. 그도 그럴 것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내놓은 것이 병사 월급 2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보신 것 같이 병화 드린다. 무슨 도와드릴까요? 20대 남성, 이른바 2대남을 공략하겠다는 건데 강한 반등세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되었다는. 청년들을 갈라치고 있다는 지적 잇따랐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청년들을 이렇게 성별로 갈라치기 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그걸 득표활동으로 삼는 것에 대통령 후보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너무 밀어붙였나?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우리 청년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20대 그 남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DP, 군대 내 부조리를 실감나게 다뤄서 인기였죠.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정치권에서도 병영 문화 개선 목소리가 나왔고 앞다퉈 병사 봉급 인상 공약도 내놨습니다.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수치까지도 똑같은 닮은 꼴 공약. 상승세를 탄 어떤 후보는 포퓰리즘이라며 모두 까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또는 윤석열 후보나 또는 이준석 대표나 다 군대 가지도 않고 총 한 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공방만 치열할 뿐 생산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관들의 성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해군 일병이 이런 뉴스가 쏟아질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청년과 그의 가족,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의 절박함부터 이해하는 게 올바른 국방정책의 출발점일 겁니다. 이번 주 국민채점단은 여야 후보들의 국방정책에 대해 점수를 매깁니다. 그 결과는 내일 뉴스룸에서 확인하시죠. 이번 주 방구석 캠프,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네,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를 보이겠습니다. 제주 산지엔 많게는 8cm, 그 밖에 제주 지역과 전라 서부엔 최고 5cm의 눈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광주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아버지를 기다리는 한 가족은 구조대원도 안전하게 해달라고 걱정했습니다. 이 가족은 왜 낯설고 추운 현장에서 애태워야 하는지, 반면 시공사 최고위층은 왜 잘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